위대한 저자와 즐거운 독자의 대결을 시작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도서관 운영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책을 좋아하다가 15년 전에 사립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한 선배가 말했다. 이 도서관은 스몰이 아니라 리틀이 어울린다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삶으로 이전환을 고려해보도록 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뜰에서 찍은 영상과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유튜브에 올려보기로 했다. 책 읽기는 나에게 놀이이다. 일상에서 여행이다. 유쾌함이며 진지함이다. 위안이며 치유이다. 모색이며 도전이다. 기도이며 명상이다. 그래서 책을 창조하는 저자들을 깊이 존경한다. 저자는 대부분 어떤 분야에 일가견이 생기면 책으로 펴낸다. 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위대하다. 독자는 책을 통해 각양각색의 가볍고 무거운 지식을 접하게 된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저자와의 만남은 흥미진진하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적 책 읽기는 유의가 맞다. 그래서 독자는 즐겁다. 저자 위대함과 독자의 즐거움은 막상막하다. 둘이 능력이 대등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누가 더 위대한지 누가 더 즐거운지 위대함과 즐거움의 대결 구도로 리뷰를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유튜브는 말이 넘쳐나는 동영상이 공간이다. 리뷰를 글이 아니라 말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유튜브다. 글로 된 텍스트가 비집고 들어갈 틈새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텍스트 의상은 아예 설 자리를 잃었다.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박혀있는 고요한 텍스트의 나열이 얼마나 역동적인 울림을 품고 있는지 유튜브는 아직 알지 못한다. 블로그 역시 처음에는 글만 넘쳐나다가 나중에 비로소 이미지와 동영상을 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텍스트도 함께 끌어안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유튜브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질 기술이 탄생을 고대하면서 작은 도서관 마당에서 찍은 동영상에 리뷰를 합해보기로 한다. 리뷰도 엉성하고 영상도 수준 미달이다. 게다가 리뷰와 영상의 통합 동영상은 유치극치다. 그래도 즐거운 놀이라면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책 읽기가 얼마나 근사한 유인지, 텍스트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그 느낌이 아주 조금이라도 우러나올 수 있는 날을 희망하면서 북리뷰 2조 부탄 공간을 유튜브에다 만들기로 한다.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사람, 담아도 넘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독자 황진올림. 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채사장. 일원론과 이원론 사이에서 일원론을 더 지지하게 된 여정을 담은 이야기. 책은 파자는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다로 시작한다. 나라는 독자에게 프롤로그는 성공적이었다. 아기 코끼리를 길들여 그 등에 관광객을 태워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를 몰입시키기에 충분했다. 저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를 굶기고 구타하는 의식은 코끼리의 영혼을 부서지게 한다. 마침내 아기 코끼리는 엄마를 찾아선 안 된다는 것과 몽둥이의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한편 몽둥이를 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구타를 멈출 수가 없다. 그들의 영혼인들 온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 모두는 매 맞는 코끼리이자 동시에 몽둥이를 든 자이다. 이와 비슷한 생존 현장을 요양병원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 그곳에 가면 의사, 간호사, 간병인, 청소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먹이사슬처럼 얽혀있는 것이 감지된다. 당연히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는 노인들이 있다. 노인들은 죽음에 도달할 때까지 산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영혼을 저당 잡혀야 한다. 죽기 전까지 산 사람들을 위해 적선을 하는 것이다. 아기 코끼리도 마찬가지다. 영혼이 부서져 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다. 노인은 적선하는 줄 모르면서 적선을 하고 아기 코끼리는 보시를 하는 줄 모르면서 보시를 한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가 그러하지 않겠는가. 책은 현실 너머를 통해 현실의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사는 길을 모색한다. 저자는 길을 제대로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과학과 고전을 동시에 두루 탐구해가는 여정을 꼼꼼하게 담는다. 그 길을 찾기 위해 저자가 얼마나 절박하고 철저했는지는 목차의 순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성 너머, 현실 너머의 신비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우선 광활한 우주에 대한 현대과학부터 야심차게 거론한다. 이어 인류종에 대한 진화론까지 샅샅이 훑은 뒤에야 마침내 인간의 자아를 파헤친다. 장구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동서양의 스승들을 만나고 여러 고전을 해독하는 저자와의 동행은 무척 즐거웠다.
하지만 책 전반에 걸쳐 독자를 가르치려 드는 스승식이 어조는 거슬렸다. 물론 저자가 섭렵한 방대한 지식과 깨달은 바를 중생인 우리들에게 간곡히 전달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모르는 반이지만 당신은 이러저러 해라 식의 어조는 과유불급이었다. 저자를 제외하는 당신은 이러저러 해라는 식보다는 저자를 포함하는 우리는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식으로 했더라면 더 공감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저자는 위대한 스승과 거대한 사상을 추적하는 그 과정에서 동양의 일원론과 서양의 이원론이라는 두 물줄기를 도출해낸다. 그 갈림길에서 저자는 자와 세계는 하나라는 일원론을 지지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마침내 길을 찾은 저자는 내가 곧 우주 자아는 곧 세계라는 범하일려와 세계는 자신의 마음이 창조한다는 일체 유심조를 금과 옥조로 삼고 광대한 우주와 자신의 내면을 일치시켜 나가는 모험을 떠나리라. 일원론적 세계관을 진리나 신념으로 삼고 프로그의 40대답게 흔들림 없이 매진하리라. 지천명에 이르러 또 다른 하늘의 소리, 우주의 소리, 자아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신념 아집대로 살기도 하고 천명대로 살기도 해야 마침내 경청의 나이, 이순에 제대로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청년기의 신념을 노년기에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저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저자는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발생하므로 실제로는 고정된 자기 본질을 갖지 않는 공의 상태라는 것을 긍정하니까. 그렇다. 시절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인연이 변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신과 인간을 분리하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이원론을 기반으로 서양은 오랫동안 이 세계를 쥐락펴락해왔다. 그 탓에 인간의 지배 아래 놓인 자연은 고통을 겪고 경쟁과 억압에 지친 인간의 삶 또한 삭막해졌다. 저자가 일원론으로 기울게 된 것은 개인의 성향 탓도 있겠지만 자연과 인간 모두 황폐함이 극에 달한 이 시대의 요청일 수도 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멸이 일어난다는 불교의 연기설에 의하면 사상, 철학, 종교 등도 조건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는다. 그동안 이원론의 기독교가 승승장구했다. 이방인 동양인에게까지도 위안을 줄 정도로 보편화되면서 막강한 세계적 종교가 되었다. 이제 그 위상을 불교가 대신 차지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 여부는 미국과 대적하고 있는 중국이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좌우된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에 올인하는 중국이 과연 일원론을 견지하면서 이 우주를 덜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 자연을 덜 오염되게 할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또 대한민국과 중국은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나라에 서서히 잠입해 들어오게 될까봐 염려스럽다. 아차, 걱정할 일이 아니다. 중국은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수많은 나가 바뀌면 거대한 중국도 그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원론적 세계관의 유효성이다. 저자는 현실을 조화롭게 모색하도록 하는 탈 속의 도가와 새 속의 유가, 현실 너머의 초월적 불교가 모여 중국 사상을 이룬다. 고 정리했다. 현실과 현실 너머 이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국 사상이라는 의미이다. 저자가 찾던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사상이다. 내가 바뀌면 그 파장이 세계를 바꾸고 중국을 바꿀 것이다. 내가 곧 세계이므로. 문제는 저자의 말 맞다나 동양인으로 태어나 훌륭한 서양인이 된 나라는 사실이다. 나에게 일원론적 사상의 불교는 버겁다. 너무 고차원적 인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불교는 통증이 온몸을 휘감아도 마음은 동요하지 않는 경지의 깨달음을 요구한다. 또 다가오는 죽음을 인식하더라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의연한 인간이기를 바란다. 불교는 수행이나 명상으로 내 마음이 지어낸 고통과 두려움을 직시하라고도 한다. 하지만 동물성을 완전히 거세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 나는 나와 분리된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대고 싶을 때가 있다. 중생들 대부분은 내 안의 부처를 알아채기보다는 나와 분리된 부처를 우러러보며 합장하고 머리 조아리며 복을 빈다. 신의 자리에 부처를 대신 두고 신을 대하듯 부처를 믿는다. 중생들에게는 일원론적인 불교와 이원론적인 기독교가 대상만 다를 뿐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이원론적인 기독교가 왜 오랫동안 세계를 점령해 왔는지 헤아릴 수가 있다. 이원론적 세계관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통의 인간, 즉 중생들이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보편적인 우리 인류에게 무가치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원론적 세계관과 종교가 그동안 서양을 번성시키는 버팀목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쓸모없는 사상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기적 인간종인 나는 이원론과 일원론 중에서 어느 하나에 나를 가두고 싶지 않다. 때로는 내 속의 신성을 염두에 두는 일원론의 길을, 때로는 나와 분리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원론의 길을 갈 것이다. 일원론과 이원론, 두 사상 모두 유구한 세월 동안 인류를 지켜온 위대한 지혜이다. 그 중에 하나를 내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삶의 지침으로 고정하지는 않으련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생존과 방어에 유리한 어떤 하나가 저절로 나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잡아줄 것을 믿는다. 나는 그 손을 가리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꼭 잡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인 내가 이원론과 일원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저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일원론의 세계에 발을 내딛도록 성심성의껏 안내해준 저자에게 고맙다. 일원론의 매력을 접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일원론을 알기 전과 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아니, 이미 달라지고 있다. 리틀 도서관이 책 맛보는 책 먹방 채널이 되기로 합니다. 사람은 밥도 먹어야 하지만 책도 먹어야지요. 그래야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리틀 도서관에서 이번에 책 맛보기 할 책은 코로나 사피엔스입니다. 나는 포노 사피엔스인가? 코로나 사피엔스인가? 라는 제목으로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책의 제목 코로나 사피엔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의 삶을 대전환시키고 말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저자 중에 한 명인 최재천에서 비롯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에서 살아갈 우리를 감히 코로나 사피엔스라 부른다. 라고 그가 명명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6명이나 된다. 대한민국 대표 석학 6인이 신인류의 미래를 말한다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 저자들의 위상은 대단하다. 그런데 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자가 한 명 더 있다. 시사자 기정관용이다. 그들 모두는 엄밀하게 말하면 저자가 아니다. CBS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대담을 책으로 펴냈기 때문이다. 말을 글로 혹은 글을 말로 세련되게 변환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기술이 그들을 잽싸게 저자로 둔갑시킬 수도 있었을 터이다. 2020년 2월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온 나라를 휩쓸었고 4월에 코로나19 신인류 시대 방송을 했고 그 방송을 토대로 6월에 바로 이 책이 나왔다. 나는 이북으로 구매해 삽시간에 날아온 책을 폰에서 읽었다. 나는 포노 사피엔스인가? 코로나 사피엔스인가?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새로운 인류를 말한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저자들 중에서 최재붕이 포노 사피엔스에 대해 주로 거론했다. 그는 팬데믹 쇼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디지털 문명에 익숙할수록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폰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최재붕이 든 사례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를 텍스트로 발표하는 것에 반해 포노 사피엔스는 지도로 보여주는 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사람과 지도를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서 위기대처 순발력은 후자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나는 유튜브라는 망망한 대지에다가 책 맛보기 채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리틀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은가. 물론 전체 유튜브 공간에서 리틀 도서관은 모래 한 톨만큼의 크기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북튜브에 진입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텍스트의 오묘한 진면목 세계에 더불어 입문하고자 합니다. 응용과학이 활개를 친다고 기초과학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듯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이 포노 사피엔스의 일취월장의 걸음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포노 사피엔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텍스트를 맛볼 기회를 잠깐이라도 주는 것. 그것이 리틀 도서관이 유튜브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은 낯뜨거운 자기합리화다. 저자들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를 이야기한 원인으로 무한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를 지목했다. 원인 진단은 곧바로 대안제시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자연훼손 말고 보존해야 한다. 경제성장보다 복지안전 건강이 중요하다. 인간과 자연과 사회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경제를 전환시켜야 한다. 시장 중심주의 경제를 바꿔야 한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다 등의 해결책들은
한결같이 자본주의 체제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발로들이다.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이든 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들을 향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를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재앙이 거센 물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몸담아왔던 자본주의의 물을 갈아야 할 적기임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러준 셈이다. 그래서 홍기빈은 말한다. 바이러스는 미물이지만 우리에게 인간과 이웃과 자연이 함께 지복을 누리는 좋은 삶을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일지도 모른다고. 국내 최고의 4차 산업혁명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재봉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와는 다르다. 언택트 환경은 반복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디지털 공간에다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라고 한다. 그래야 기본적인 생계도 해결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물건 사고 영화 보고 은행 가는 사람들의 대대적인 대여를 감지하고서 문명의 변화를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 새로운 변화에 걸맞은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하면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존 일자리에 매달리거나 없어지는 일자리 걱정만 하고 있다가는 도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새로운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조해 나가는 데 주력하라는 것이다. 디지털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교육, 온라인 공연, 원격 진료, SNS 마케팅, 배달 서비스 등을 시작해야 한다고 부추긴다. 자영업자들이 디지털 스토어를 차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성세대의 정치가들이 새로운 변화에 굼뜨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최재봉은 못내 안타깝다. 지원을 꺼리고 오히려 규제하고 외면하려 드는 기성세대들을 향해 최재봉은 간곡하게 설득한다. 그의 호소에 마음이 찡해진다. 그의 간절함을 마음에 담아가며 그대로 옮겨본다. 우리나라 60대 성분들이 대부분 디지털 문명에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196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봤더니 80달러였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환갑이 된 이분들이 60년 만에 우리나라를 세계 우위의 제조강국으로 올려놨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 인류 100년 역사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기적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60대는 보호하고 지키는데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엄청난 도전으로 점철된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디지털 문명, 스마트폰 생활, 이거 하나 적응 못할 리가 있을까요? 저는 마음의 문을 닫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애들한테 배워야 하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배운다고 또 잘 쓸 수도 없고 자꾸 물어봐야 하니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 그래서 난 안 배운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어보니 어느 쪽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나서서 바꿔야지요. 더구나 40억 이상의 인류가 동참하는 새로운 문명이라면 고집을 버리고 이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맞다. 코로나 사태와 4차 산업혁명이 맞물리면서 우리 주변의 풍경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감염을 무릅쓰고 약국 앞에 줄 서서 기다려가며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앱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한 사람도 있다. 도태되지 않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애써보는 것이 생명 가진 존재들의 본분이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디지털 세계로 다가가야 한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두렵고 성가신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낯선 것과의 만남이 설레고 흥분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신나는 마음이 되어보는 것이다. 미지의 그 디지털 세계에 나를 반겨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전통과 디지털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한 온기를 지닌 인간이 디지털 세상인들 없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리틀 도서관의 책 먹방 채널에서 책 맛보기 할 책은 한슬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입니다. 책의 권위와 통계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는 비판적 읽기라는 제목으로 책 맛보기를 즐겁게 시작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극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퍼붓는다.
책도 그렇다. 책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책의 권위에 짓눌려서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비판적 읽기가 제대로 발동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 책은 통계의 막강한 권위까지 내세워 독자의 입을 아예 봉쇄하고 맥을 못 추게 만든다. 저자는 자신의 설득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침팬지보다 못한 부류로 주저앉히는 전술까지 덤으로 쓰고 있다. 그렇더라도 압도되지 말아야 한다. 나의 비판적 읽기는 전체 독자를 대표할 수도 없고 대변할 수도 없다. 비판적 읽기의 모양새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독자가 모인 북앤톡 독서 모임은 흥미진진하다. 통계는 인간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과학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 설득과 과열찬 논쟁에 힘을 실어줄 때가 허다하다. 팩트플리스의 책에 언급된 수많은 통계들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통계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통계는 선도되고 악도된다. 말발이 글발보다 더 세진 세상이다. 예전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말로 따지기보다는 혹은 직접 찾아가서 언성을 높여 싸우기보다는 논리적인 한 편의 글을 써서 발송하는 것이 더 위력적이었다. 흔적을 남기는 글이 공중에 흩어지는 말보다는 위상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녹음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테드와 세밭이 강연에 환호하고 유튜브가 천하를 평정하면서 말의 위상이 글 못지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연설 잘하는 리더가 군중을 사로잡았다면 요즘은 말 잘하는 대중들이 리더를 엄호한다. 말 못하는 리더가 군림할 수 있도록 말 잘하는 대중들이 떠받들어 지켜줄 수도 있다. 그토록 염원하던 평등한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쓰여진 팩트플리스는 자칫 무서운 책이 될 수 있다. 대중들은 통계에 약하기 때문이다. 군중심리는 통계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십상이다. 통계를 들이밀며 정책을 밀어붙이면 꼼짝없이 수용해야만 한다. 통계가 이렇다고 하잖아. 입 다물고 따라가야지. 어쩌겠어라며 지레백기를 들게 된다. 권력이 지지율과 통계청을 단속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권력의 종말을 지지하고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국가 권력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긴다. 기업과 정치가 통계를 두고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칠 수도 있고 은밀하게 협상과 조작을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통계를 읽는 눈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비판적 독해력을 가늠해보기 좋은 책이다. 저자의 의도를 알아채며 가볍게 늠름하게 논지를 헤아리며 읽어 넘길 것인지 괜찮은 세상이라고 통계가 제시해주니 믿는 수밖에라며 세상을 비관적으로 봐온 자신을 반성하며 읽을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다. 저자는 침팬지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 대중들에게 통계를 제시하여 한꺼번에 포획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오만하고 야비하다. 테드 강연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긴 군용칼을 목 깊숙이 박아 넣기까지 했다니 저자의 설득 의지가 끔찍스럽다. 항상 그렇듯이 통계를 만들고 조작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문제다. 대답을 당하는 사람들이 질문의 요지를 달리 해석하게 되면 어떤 통계가 나올까? 저소득 국가나 극빈층에 대한 질문을 예로 들어보자. 즉 내가 상상하는 저소득 국가에 대한 개념이 너랑 다를 수 있고 또 너가 생각하는 극빈층에 대한 개념이 나랑 다를 수 있다면 통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저자는 지난 20년간 극빈층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정답을 말한 사람이 고작 7%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10명 중에 9명이 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문항에다가 체크를 한 것이다. 저자가 만든 통계를 제시하기 전에는 세상을 살만하지 않다고 느끼는 통계가 압도적으로 많다. 저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높은 오답률을 거론했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와 의료계 연구원들은 일반 대중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서 참담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침팬지보다도 못한 판단을 하고 절대 다수가 체계적으로 이 세상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자는 한심해한다. 저자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각처에서 여러 조사를 했다. 각계각층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저자 자신이 직접 마주한 이 통렬한 진실이야말로 진짜 통계임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왜 저자는 이 통계의 진실은 외면하고
세상은 긍정할 만하다는 통계를 만들기에만 급급하는가. 저자는 예전보다 오래 살고 돈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피폐해진 지구 생태계, 저출산, 비혼율, 노령화 등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 바라보는 위치와 관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저자는 자신이 만든 통계를 제시하며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투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태풍이 오는 시기가 되면 조금 더 심각한 수준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더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태풍이 싱겁게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예보의 허풍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태풍 피해의 손실 적음에 안도하고 또 일상의 삶을 이어간다. 책 표지를 넘기면 건강과 부를 나타내는 세계 지도가 보인다. 쓱 훑어보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순이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소득은 적지만 건강하다. 일본보다는 기대 수명과 소득이 모두 낮다. 하지만 기대 수명 80세 이상과 소득 4단계의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가 포진해 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친미 국가들이 눈에 띈다. 해방 이후 미국 줄을 섰던 것이 잘못된 길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 도표는 말해준다. 중국과 러시아 줄을 섰던 북한과의 심한 격차를 한눈에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가 북한의 세습 독재와 비교하여 호평을 할 수 있는 근거로도 제시될 수 있는 도표다. 아마 이 도표는 낙후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미국 쪽으로 유도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대중들은 자신들의 낙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도표를 제시하는 미국과 손잡으면 도표의 맨 오른쪽 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처럼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미국과 손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이 도표는 참으로 쉽게 말해주고 있다. 이 탁월한 도표를 만든 저자와 저자 가족들의 아이디어와 집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해를 돕는 도표와 함께 세상이 괜찮은 이유를 설파하는 이 책은 빌 게이츠 부부가 나란히 추천하고 있다. 세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인류 발전을 직시하는 법을 이 책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추천의 변으로 적고 있다. 세계 개발을 도모해가는 빌 게이츠 부부와 저자의 뜻이 서로 일맥상통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세계의 미국화에 기여할 통계를 창조한 저자는 미국이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야 할 사람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기에 오바마를 대표로 하는 정치인을 비롯해 학자, 기업인, 언론인 등 많은 미국인들이 나서서 찬사를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책 맛보기가 끝났습니다. 시간에 쫓겨 수정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바삐 업로드하게 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좀 더 명료하게 책 맛보기가 될 수 있도록 손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다음 책 맛보기 시간을 기약하며 여기서 마치기로 합니다. 리틀 도서관의 책 먹방에서 오늘 책 맛보기 할 책은 박경리의 토지입니다. 박경리 토지에 대해 책 맛보기로 결정한 것은 팬덤 싱어에서 흥타령을 들으면서부터입니다. 흥타령을 들으니 우리나라의 정서인 한과 어우러진 흥의 선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편곡되었더군요. 흥타령을 불렀던 젊은 친구들, 라비던스에게서 한국의 저력과 국력이 느껴졌습니다. 흐뭇하고 뿌듯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박경리 토지를 읽을 때 흠씬 취했던 한국의 아름다움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은 토지는 맨 처음 완간으로 나왔던 16권으로 된 솔 출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1969년부터 25년간에 걸쳐 쓴 소설이다 보니 일제강점기를 겪은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소설을 그 딸이 젊은이가 되어 읽게 된 그런 소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독후감을 읽어보시고는 만면에 미소 지으며 공감해 주셨죠. 아버지도 그립고 박경리도 그립고 토지의 등장인물들도 그리우니 이제 책 맛보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책 맛보기는 비판적 읽기가 전혀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경리 토지에 대한 저의 예찬론 일색이라는 점을 미리 고백합니다. 박경리가 졸업한 여고를 저 역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설 토지에 나오는 사투리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실로 그 영혼의 울림은 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입과 감동을 준 토지는 저에게 숭고한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소설 토지는 당연히 저의 삶과 사유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소설 토지가 저로 하여금
마당 있는 집을 원하는 남편의 결단을 따르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드는 정남향 아파트를 두고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 책 읽고 글 쓰면서 하하호호 즐거운 일상을 누렸습니다. 둘째는 소설 토지에서 펼치는 한국미에 대한 감수성과 통찰력에 그저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면서도 한국과 한국인의 원형을 잃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박경리는 중국을 합리주의, 일본을 공리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로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실에 기반한 우주적 신비주의를 속성으로 가진 나라로서 진실에 대한 사색과 추구가 항상 작동되는 나라로 보았습니다. 그 문화유전자 밈이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지 되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항상 염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설 토지에다가 남겨놓은 것이 고마웠습니다. 팬덤싱어에서 흥타령을 들으며 그 밈이 우리들 속에 아직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는 치우침 없는 균형 잡힌 사유를 배웠습니다. 소설 토지에는 시소를 타는 듯한 열띤 토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저의 치우침을 성찰했습니다. 진보로부터도 보수로부터도 자유로웠던 박경리는 최고의 정치도 예술이다라며 정치를 비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편 박경리는 기술자도 예술가라고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기술을 부리며 살지만 오로지 돈만을 따라다니지는 않는 도도한 자부심을 가진 기술자를 예술가라고 했을 겁니다. 남은 여생 동안 일상이 예술이기를 감히 소망하면서 유튜브의 놀이터에서 잘 놀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터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박경리의 토지 책 맛보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팬덤싱어에서 흥타령을 들으면서 박경리 토지와의 교감을 떠올리다입니다. 세상에는 고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희열을 느끼며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희열감을 토지 16권에서 얻을 수 있었다. 토지의 겉표지만 보아도 그 속에 알알이 박힌 활자들의 행렬이 읽어놓은 예술의 세계에 충만되기 시작한다. 토지와 나의 이 깊은 동화감은 어인일이며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더란 말인가. 토지에 대한 애정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솟구치고 여운의 심도는 깊어만 가니 토지는 예술품 중에도 진품임에 틀림이 없다. 진품을 헤아려보는 심정으로 토지의 창작 능력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감상 능력으로 독자인 나는 저자 박경리와 감히 견주면서 토지와의 교감들을 담담하게 풀어보고자 한다. 박경리가 창작 능력을 스스로 배양해냈다면 감상 능력은 나의 몫이다. 문학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학할 사람도 아닌 그저 문학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나의 감상 자투리가 평론이나 비평이 될 수는 없다. 그저 이 나라 이 땅이 한 안하기 토지의 진한 감동을 가슴에 묻어만 두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용소 숨치듯 한바탕 펼쳐내 보이고 싶을 뿐이다. 감상 능력도 창조 능력과 더불어 한 작품을 더욱 고귀한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데 일조하지 않겠는가. 감상도 예술일 수 있다고 스스로 주제넘어 본다.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는 1969년부터 1994년 사이, 즉 저자 자신의 나이 43세 시작해서 68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간된 밀도 높은 작품이다. 25년간의 세월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적지 않은 세월이다. 그동안 박경리의 사유세계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심화되었을 것이다. 그의 사유세계가 용해되어 있는 토지를 접하게 된 것은 참 귀한 행운이다. 그의 사유세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과히 예술이라 할 만했다. 하물며 그가 빚어낸 토지에서야 문학과 더불어인데 절묘한 아름다움에 어찌 심취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박경리는 이미 바탕이 되어 있는 자신의 사유 능력에 한국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이 그의 심미안을 자극하고 또 그것에 매료되어 토지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한국의 문화, 전통, 역사, 정서를 용해하면서 독특한 한국미를 탐스럽게 읽어가는 저자의 소망을 토지의 행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소망이 저자로 하여금 토지에 오롯이 투신하는 삶을 살게 한 듯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겸허한 감동을 절로 불러일으킨다. 토지 하면 함께 떠오르는 것이 산천이니 뿌리니 고향이니 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한국 땅, 한국 사람, 한국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들은 한국 토종 여자의 심성에 근접해 살고 싶은 나와 이어진다. 그 토지를 읽어낸 박경리 자신은 이미 한국 토종 여자였다.
저자는 한국인의 특성을 그대로 지닌 사람이고 한국 여인의 속정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여자이고 그런 한국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가를 토지의 완관으로 자연스럽게 입증했다. 박경리는 한국을 지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생생하게 보고 혼연일체가 된 듯 이해했다. 그리하여 삽삽한 한산 세모시 같은 비에 오래 묵은 한지 같은 저녁 빛깔, 빨강댕기가 할랑할랑 그네를 등에 오염되지 않은 문체로 토지를 형상화해냈다. 그 속에서 밀빛, 옥색빛, 서릿빛, 비취빛, 갈매빛, 분홍빛, 꽃자주빛, 연두빛, 구릿빛 등과 같은 우리의 색깔을 줍게 되었을 때는 잃어버린 유년의 추억을 찾은 듯한 반가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것은 저자의 문체가 한국적 영혼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박경리는 일본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명료하게 대비시켜 보여줌으로써 한국미의 정수를 확연하게 심어주었다. 즉 일본 문화를 일러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감상과 칼로서 황폐해진 정신으로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는 반자연적인 문화라 했다. 그에 반해 우리 문화는 인간과 자연과 신비와 우주적인 것이 혼연일체가 된 높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딱정벌레로, 조선은 나비와 학으로 극명하게 표현한 박경리의 문장을 따라가노라면 범인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저자의 직관력과 통찰력의 경이감을 금할 수가 없다. 박경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묘사해내는 문체가 참으로 다양했다. 여릴 때는 여리게, 휘갈길 때는 휘갈기고, 다잡을 때는 다잡으면서, 서러울 때는 설게, 대찰 때는 대차게, 차가울 때는 차갑게, 감성과 지성과 이성을 유연하게 들락거리면서 표표하게 토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문 작가 위대한 저자에 대한 찬사가 절로 나온다. 하지만 박경리는 세련된 작가는 아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적 저자의 진면목이다. 한국 토종 여자가 한국 토종 저자로서 완간한 토지는 우람한가 하면 지극히 소박하고 용감무쌍한가 하면 그지없이 부드럽고 해박한가 싶으면 절제로 생략하고 지성이 번쩍이는가 하면 어느새 녹록한 감성으로 돌아와 있다. 또한 호방한 남성적이기도 했다가 섬약한 여성적이기도 하다. 그런 문장의 굴곡은 박경리를 단단한 외골 속에 넉넉한 사랑의 정을 담뿍 품은 사람으로 헤아리게 한다.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이 두 품성의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이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속성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박경리의 문체에서는 우리나라 산세의 흐름이 떠오른다. 그리고 땅이 사람의 품성을 길러낸다는 말도 함께 떠오른다. 박경리는 토지를 땅도 생명이다 라는 심원한 통찰력으로 꿰뚫으면서 땅을 기조로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풀어나갔다. 40이 넘은 봉순내가 떨어진 석류꽃을 줍는다. 석류꽃이 아까워서 얼마나 예쁜지 하면서 자식 기르는 것, 일하는 것만을 보람으로 지내온 두만네의 충실한 인생에 햇볕은 더없이 따사롭게 비친다. 오늘 감자를 팠는데 아들 삶아 먹이소, 아들 굶기서 되겠소. 용인은 살인공모자, 칠성의 안악, 이민의 집에 감자를 붓는다. 토지 속의 이런 구절들은 박경리의 심원한 통찰력이 생명 가진 것들에 대한 보편적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파하게 한다. 그것에 덧붙여 박경리가 태어난 이래로 한국의 풍토에서 그동안 겪었던 인간 시대 사회 문명 또한 그의 통찰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박경리가 1926년에 태어났으니 일제강점기의 한가운데를 살아내고 해방 이후 6.25를 만나고 좌우익을 만나고 서구 문명을 만나고 경제 개발을 만나고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동서고금 문헌으로부터 쌓은 지식과 지혜는 그 토대를 균형 잡게 도와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박경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명제를 부여잡든지 균형 잡힌 그 토대를 반추하면서 핵심에 집착 연구하고 직관으로 비약 상승에서 걸러진 심원한 통찰력으로 용해내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래서 토지의 행간마다에는 독자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박경리의 정신활동의 흔적들이 역력하다. 박경리는 세상 사는 모든 이치에는 상반되는 논리나 현상이 당연히 존재함을 알고 자신이 부딪힌 명제의 편협한 주장이나 외침으로 표명하지 않고 유창한 분놀림으로 치열하게 자신의 내면과 싸우듯이 모색해 나갔다. 사람의 마음이나 살아가는 방법이 천태만상이니 이론대로 틀 속에 끼우려들면 그 이론은 쇠붙이처럼 굳어져서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사람의 배만 찌는 결과가 된다. 민족의식 동포의 애국심 충성심 따지고 보면 그것들은 인간 최고의 도덕이면서 참으로 진실이 아닌 허울이다. 집단의 생존 본능이요. 집단의 탐욕을 아름답게 꾸며대는 허위다. 무는 무에 의하여 주살당하고 무는 무에 의하여 쇠망하는 역사의 이치는 생과 사와 같이 인류와 더불어 영원히 끝이 없는 것이다. 토지 속의 이런 구절들은 박경리의 내면 싸움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아무튼 박경리는 양반 선비를 끌어안았다가 쌍것 서민을 끌어안았다가 종래는 그 모두를 끌어안고 애정을 쏟기에 이른다. 생명 가진 것들이라면 모두 걷어 품는 그의 농밀한 애정에 인간적 성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성숙은 참으로 투명하게 와닿는데 그것은 신비스러운 교감이었다. 박경리를 일러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똑부러진 합리적 사고로 판가름할 수가 없다. 판가름할 수 없는 이 비합리의 오묘함이야말로 바로 한국인의 정과안의 심성인 것이다. 토지에서 박경리는 동학이나 임시정부 활동 같은 굵직한 사건을 진지하게 모색도 하고 양반네 살림살이 세간부터 서민의 그것까지 우리네 일상사에도 애정을 갖는다. 그 모두에 통달하고 그 모두를 혼합하고 정돈하면서 폭넓게 펼쳐내고 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 애를 써도 도저히 정돈되지 않는 것에는 억지나 잔재주를 부려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 인간적인 아량이고 지혜였다. 그런 것에서 박경리의 옹졸하지 않고 훤히 튄 인간적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사람은 사람일 따름 신은 아닌 게야 목숨 받아 슬픈 것이 하고 마는데 너의 힘으로 어찌해. 세상이 이치대로만 되는 거는 아닌갑더마. 사람의 마음도 이치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도리를 다하고 의를 지키는 기 어디 인력으로만 되더나. 착한 사람이라고 어디 나쁜 마음 안 묵건데 나쁜 사람도 한 번쯤은 좋은 마음 묵어보고 지은 죄도 무서봐도 해보고 진리는 만인이 함께 가질 물건이 아니거든. 사람이란 어디 오기대로 다하고 삼낼까. 반평생은 자식을 위해 사는 건데 애미 실한개를 마시야 아이는 잘 크니께요. 핏줄에 불가사의한 힘의 신비로움을 천지 만물의 생명이 움직이는 근본으로 보는 정의 문화로 삶의 본질에 대한 원력이랄 수 있는 슬픔과 외로움을 한의 문화로 승화시켜 삭힌 것이 우리네 심도 높은 정신 문화의 아름다움인 것을 이미 박경리는 포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한이 있는 삶이 한없는 삶이고 한없이 산 것이 한이 될 수 있고 한은 곧 희망이라는 깨우침을 던지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한 차원 높은 삶으로 격상시켜준다. 토지는 인간에게 관한 탁월한 고전이라 할 만하다. 남성은 남성다움으로서 아름다울 수 있고 여성은 여성다움으로서 아름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 속의 여성이 여성 속의 남성이 내재해 있는 성의 순리를 체득한 조화로운 인간들의 한마당이 바로 토지였다. 그 조화로운 인간이 한국인의 속성이다. 토지 속에서 길상, 환, 강쇠, 짝쇠, 용, 영팔, 홍 등 호쾌한 남아들도 울어야 할 때 울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남자답게 울었고 그들의 눈물은 남자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의 눈물이었다. 또한 토지 속의 여자들은 턱없이 순종적인 것은 아니었다. 할 말은 하고 살았고 끝내 해야 할 일은 하고야 말았다. 천이라배가 남의 논이사 우째 되든지 물꼬를 틀어나가는 기라. 그러면 나는 살제에게 따라 나가서 트놓은 물꼬를 막아내라. 아무리 가장이 하늘걷다 하지만은 옳지 못할 때는 여자가 막아주어야 하는 기라. 그게 남정네 욕을 덜 먹이는 기고 자식들의 앞길도 열어주는 기고 예절이 바르고 마음씀이 공평한 인품의 봉순네한테는 성질 거친 사내종들도 다소곳하다. 길상은 서희의 현명함을 믿었고 꺼기지 않는 그 성품을 사랑했으며 고맙게 생각했다. 토지의 이런 구절들은 한국 여자의 순종미가 인간적인 성품이 선행된 이후의 다소곳함이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은 힘 있는 순종이며 그러기에 그것은 인간의 아름다운 자태였던 것이다. 박경리는 여성이라는 굴레의 얽매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성숙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었고 그것은 또 25년의 적잖은 세월 동안 토지의 틀 속에서도 자유로운 창작 활동의 영역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었던 밑받침이 되었을 것이다. 그 성숙한 역량은 토지를 여류문학의 범주를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입수의 시류를 타고 있는 페미니즘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여자 박경리를 인간 저자로서 충분히 돋보이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많은 작가들이 단편적인 시야, 비성숙한 시류, 일시적인 상업성에 깊이 없이 범람하고 있는데 반하여 박경리는 토지로 25년간을 팽팽한 긴장 속에서 고군분투한 성과로 우리 문학사에 또렷하게 입지를 굳혔다. 그것은 분명 신이 박경리에게 부여한 운이고 복이다. 박경리는 그 운과 복을 걷어차지 않고 생사의 고비를 넘으면서까지 처절하게 걸머지고 부둥켜 안았다. 그렇게 토지와의 교전을 운명처럼 이끌어온 박경리에게 여자이기에 더욱더 위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위대한 여자가 아닌 위대한 인간 박경리인 것이다. 박경리가 그려낸 토지 속의 인간들은 큰 인물이든 미미한 인물이든 도덕적으로 악인이든 선인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한결같이 작가로부터 사랑받은 흔적으로 생생하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면 모두가 다 생생할 수 있다는 그것. 그것이 바로 토지가 가진 강력한 아름다움이다. 한 인물 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선명해서 저절로 가슴에 각인되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이해감은 문화예술이 주는 신비로운 경험이다. 서희는 자기의 삶을 요란하게 떠들지 않으면서 유식하고 개인으로서도 백성으로서도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은 조선문화 그 자체였으며 김화는 슬픔이 빚는 진실과 슬픔이 포용하는 크나큰 사랑을 지니고 또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생동하는 생명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마침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자연 그 자체가 되었다. 이 용은 맺고 끊음이 없는 사내이면서도 분명한 사내로서 누구에게 가슴에 못질한 일도 없고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도인같이 표표했다. 월서는 인간의 마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극치를 그지없이 자연스럽게 지닌 맑은 보석 같은 여자였다. 주갑은 인간적인 요소를 다 갖췄으면서도 전혀 위대하지 않고 순진무구한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대변했으며 길상은 나이가 들어서도 소년의 면모를 잃지 않으며 혁명가이면서도 예술가의 모습을 간직했고 윤씨 부인은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 줄 알았으며 공노인은 상민의 매력을 담뿍 지닌 사람이었다. 하지만 박경리는 이러한 인물들만 편애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인물들에 반하여 냉소적인 최치수, 소심하고 교활한 조중구, 잔인한 일본의 밀정 김두수, 갈등을 즐기는 비정한 조용아, 소유욕의 화신 이민에 이르기까지 박경리는 토지 1부에서 5부에 이르는 수많은 인물 하나하나에 애정의 흔적을 남겼다. 10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나 하는 박경리 심중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토지 속에는 설사 맺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시적이지 않은 은근한 사랑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강포수의 귀녀에 대한 사랑이 그렇고 용여얼선, 환과 별단아씨, 오가다와 인실의 사랑이 그렇다. 박경리는 아낌과 보살핌을 간과한 지나친 정열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도덕적으로 불륜이라 할 수 있는 길상과 우긴의 상현과 봉순, 홍의와 장의의 관계를 조악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인간 박경리의 정념이 순수하고 맑으면서 따뜻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토지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함께하는 사랑의 형태가 큰 줄기로 흐르고 있다. 윤씨 부인과 김계주의 시대는 은밀하다 못해 참혹한 상처를 지닌 채 영원히 비밀 아닌 비밀로 묻혀야 했다. 환과 별단아씨의 시대는 감히 사람 사는 동네에 내려올 수 없어 산중에서나마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길상과 서희의 시대는 하인이었던 길상의 혈통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보류한 채 사람 사는 동네에서 자식 낳고 살 수는 있었지만 상처 없이 원만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상응하는 것으로 그것이 순리임을 박경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형상화해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각각 백정과 기생인 영광과 양현의 사랑은 아무리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끝끝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영광과 양현 시대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던 무시받고 있던 계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일까? 아니면 계층을 해체하고 싶은 저자의 소망이 투영된 것일까? 백정과 기생의 후손끼리 유유상종하지 말고 각자 더 나은 짝을 찾아보라는 진화론적 배려로 해석하고 나니 그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함께 쓸 박경리의 무한한 모성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하다. 시대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으니 언젠가는 상처 입은 영혼들끼리도 화해로운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역사는 흐르고 있으리라 희망을 가져본다. 토지는 책맛에 젖었다가도 툭
툭 털고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생활 속으로 뛰어들도록 유도한다. 토지에는 아름다운 생활이 들어있고 그 생활로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토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박경리는 정석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데, 그러니 글을 안 읽어도 생각을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나머지는 생활을 위한 거야. 농사 짓는 법, 공장 짓는 법, 기계 만드는 법을 알기 위해서지 꽃과 걸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다. 또한 박경리는 학문만큼 노동을 사랑한 김범석을 등장시켜 농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인간의 도리나 예의범절이 생활 속에 스며있는 조선 농민을 일러 무학이었지만 무식은 아니었노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 강한 농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임명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한다. 배추 한 폭이 깨끗이 씻어 기쁜 마음으로 김치를 담가 내 가족을 즐겁게 하여 생명이 싱싱한 나무같이 뻗어나게 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겨울삭풍에 손끝이 시리지 않게 장갑 한 켤레 만든 일이 있었던가. 박경리는 생활은 사랑이고 사랑은 곧 창조 능력과 연결되며 인간의 생명이 생명이기 위해서는 창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우주와 미물이 창조에 동참하는데 하물며 인간임에야 토지에는 조촐한 행복에 겨워 영팔과 판술래, 공노인과 방시, 두 늙은 내외가 콩당콩당 주고받는 말씨름이 정답고 천일내 석인의 야문에 세 늙은 사람이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온 것 같이 신명을 내가며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만들면서 마치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고 좋아라 하는 장면이 있다. 박경리는 그것을 생활이 살아나 꽃이 피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토지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감동의 극치로 가슴이 뭉클한 것은 이렇게 바로 생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토지는 책이면서도 참 인간적이어서 언제든 기대서 등을 비비고 쉴 수 있는 쉼터인 것이다. 박경리는 활자에 묻혀 사는 작가이면서도 생활이란 그 진귀한 보석을 찾아낼 줄 아는 참으로 위대한 저자이다. 대하소설 토지 16권은 박경리의 혼과 신이 고스란히 깃든 예술품이다. 그것은 명품이고 진품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의 민예품이기도 하다. 감히 민예품이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장인의 작품인 탓이고 한국적 성품이 자연스레 녹아있는 탓이고 나의 정신적 육체적 생활에 관여하면서 늘 함께하는 실용품인 탓이고 내 살림품으로 과용이긴 하지만 나 같은 위인도 어렵지 않게 소장할 수 있는 탓으로 민예품의 범주에 넣는 것이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것은 민예품에는 작가의 이름이 박혀있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토지에는 엄연히 저자 박경리가 박혀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경리가 추상 같은 위대한 저자이기도 하지만 정 깊은 동네 어르신 같기도 하니 내 멋에 겨워 민예품이라 해도 타박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 나라 백성인 한 한학이 토지를 더욱 애지중지 아껴가며 살고파서 억지를 부리는 데야 박경리도 슬며 봐주며 넘어가지 않겠는가. 손때 묻은 나의 토지 16권을 아들에게 영원히 우리의 고전으로 물려줄 것이다. 토지는 진정 나의 민예품이다. 이것으로 박경리 토지에 대한 책 맛보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래전에 써두었던 독후감이다 보니 문체에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색한 곳도 없잖아 눈에 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만연체 투성이로 일관되게 흥분되어 있는 저의 글을 보면서 당시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토지 속에 깊이 빠져 살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 수다가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토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콩깍지가 씌어 비판적 읽기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이만 마치기로 합니다. 소설 토지 속의 조병수라는 인물은 꼽주였다.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꼽주라는 장애인으로 전혀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 그의 맑은 영혼과 삶을 본받고 싶은 고결한 인간으로 뇌리에 새겨져 있다. 그는 장애인으로서 뼈에 사무친 상처들을 숱하게 마주했겠지만 그 처절한 고독을 껴안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낸 인물이다. 조병수는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가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남의 재물을 탐하고 악행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들이었다. 그런 악인들이었으니 꼽주인 자식에게 가한 수모는 오히려 타인들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자연과 책을 벗하며 살았다. 그에게 자연은 생각을 풍부하게 해주었으며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또한 책은 옛 성현들의 위대한 사상들을 일깨워주면서 그를 비약 상승시켰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의 이러한 자질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꼽추라는 육체적 멍에를 짊어지고 갖은 수모를 견디며 살아갈 뿐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를 괴롭혔던 것은 자신이 당하는 수모가 아니었다. 자신의 부모가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었고 남의 재물을 교활하게 빼앗는 행위였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부모의 재물로 자신이 먹고 입고 연명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조병수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래서 죽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순하디 순한 감성의 소유자인 그는 스스로를 죽일 수도 없었다. 100번 1000번 죽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죽어지지 않더군요. 죽을 결심으로 강물에 빠졌는데 이 못난 놈이 기어나오질 않았겠소. 무서워서 죽을 수가 없었소. 물에서 기어나오다 쓰러져 있던 그를 구해준 사람 앞에서 흐느껴 울다가 종래는 통곡하며 조병수가 한 소리다. 그런 후 그는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양반의 자제로 잘 먹고 잘 입으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떠도는 거짓 신세를 자처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를 만나게 된다. 그 일은 소목일이었다. 대목일이 나무로 큰 집이나 다리 등을 짓는 일이라면 소목일은 작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일이다. 그를 구원한 것은 목각품을 정성껏 만드는 소목일이었다. 그의 자학은 비로소 이 소목일에서 아름답게 승화되었다. 소목일이란 그에게 하찮은 노동이 아니라 예술이었다. 일을 다 끝낸 뒤 다 된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과연 내가 한 일일까? 정말 저걸 내가 만들었단 말인가? 내 손은 연장에 불과한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저것들을 만들게 하는가? 라고 말했으니 말이다. 소목일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의 운명적인 귀한 인연이었다. 소목일의 세계에서 그는 당연히 1인자가 되었다. 1인자가 된 후 꼽추라고 자신을 마구잡이로 대하는 사람의 일은 절대 맞지 않았다. 마침내 소목일을 하는 그를 하찮게 보지 않고 선비로까지 받드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 칸 소목일방과 한 칸 서재 사이를 왕래하며 막막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당당하고 의젓하게 읽어가며 살았다. 조병수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온갖 수모를 안겨주고 자신을 내팽개쳤던 그의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였다. 그것도 노안으로 시도 때도 없이 폐악을 부리는 아버지를 죽는 날까지 모시며 살았다. 그는 느닷없이 오물을 뒤집었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오물을 닦아내주고 깨끗한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어쩌면 저 경지까지 이를 수가 있는지. 그는 혈육의 정으로 불효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셨던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자신이 살아 생전 지은 악업으로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자 하늘 아래 홀홀 탄신이 된 한 인간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다. 지은 죄와 악으로 사글대로 삭은 병든 육체를 부여안고 더 살고자 발버둥치는 한 생명에 대한 연민으로 아버지의 오물을 치우고 폐악을 감내했던 것이다. 더러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힘들어질 때 꼭 주인 조병수가 받은 치욕스런 상처와 견주어 보게 된다. 그리고는 다시 힘주어 일어선다. 또 내게 맡겨진 일을 할 때는 조병수가 소모기를 할 때 그 일하는 자세를 떠올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못 견디게 미워질 때면 그 사람을 차라리 껴안도록 조병수가 곁에 다가와 넌지시 일러준다. 그러니 소설 토지 속의 아름다운 꼽추 조병수를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맑은 영혼과 일에 대한 순정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는 진정 숭고한 인간 꼽추였기에 내 순전한 사랑을 바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밥도 먹고 책도 먹어야죠. 밥도 먹고 책도 먹어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니까요. 우리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가꾸는 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를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경리 토지를 다 읽은 후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딸과 아들에게 올리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가 소용없는 아들, 딸들은 당연히 찢어버려도 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쑥스럽고 멋쩍지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지난 몇 달 동안 이 어미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16권 속에 살았단다. 남아있는 책의 쪽수가 얇아져 갈수록 아쉬움은 더해갔지만 결국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더구나.
마찬가지로 죽음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겠지. 토지를 다 읽고 나니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너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구나. 어미가 소설 토지에서 받은 이 감동을 고스란히 너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마 어미 능력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듯 싶다. 그러나마 이 감동의 여운을 붙들고 아들이라는 인연으로 이 세상에서 만난 너에게 그냥 주절주절 풀어내보도록 하마. 이렇게 너의 이름을 불러가며 편지를 쓰기는 하지만 사실 이 편지는 꼭 너를 위한 것은 아니란다. 저자 박경리와 소설 토지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혹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 어미를 위한 것이니 아들의 의무로 꼭 정독하지는 않아도 된단다. 어미가 그저 어미 흥에 겨워 토지 이야기를 해볼 참이니 아들로서의 부담을 내려놓고 대충 읽어내려가면 오히려 어미 마음이 가볍겠다. 이 어미는 너만한 시절에 너의 외할머니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었단다. 당신께서 하고 싶었던 공부를 중단한 것이 한이 되어 오로지 그 많은 딸들 공부를 모두 뒷바라지하는데 온 정신을 쏟았던 그런 여자의 일생을 사셨던 분이었는데 말이야. 박경리가 그랬지. 외할머니가 가졌던 바로 그 한이 우리나라의 정서이고 그 한은 원한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한을 승화시키며 사셨던 외할머니가 계셨기에 오늘의 이 어미의 삶도 있는 것이라고 박경리가 가르쳐준 셈이지. 토지를 그렇게 심취해 읽고도 책은 책일 뿐 이 철없는 어미는 바로 곁에 있는 외할머니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데는 긴 세월이 필요했단다. 그것이 어미인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아들인 너에게도 참 부끄럽구나. 상냥함이나 친절함과는 아예 담을 쌓은 듯 투박하고 매정하기만 했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이 어미는 늘 불만이었지. 하지만 외할머니가 소설 토지 속의 한 인물이라고 여기면 전심전력으로 사셨던 외할머니의 매력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데도 말이야. 겉은 차갑고 무심한 듯해도 수줍음과 따뜻함을 품은 그런데 그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야말로 외할머니가 한국 토종 여인의 아름다움 그 자체로 다가오는구나. 그건 아마 임종 무렵 외할머니가 보여준 부드럽고 부드러웠던 표정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그지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외할머니가 얼마나 예쁘고 고맙던지 참 그립구나. 아들아, 이처럼 토지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명멸하고 있단다. 그 중에 아픔 없이 슬픔 없이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생이 주어졌을까 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겠더라. 누구에게나 삶은 만만한 게 아닌가 봐. 그러니 그냥 이 생명이 다하도록 살아보는 거야. 인양 태어난 것, 인간다운 생명이고자 간혹 마음도 먹어보면서 말이야. 그러니 아들아, 부디 너의 성정대로 살거라. 경쟁하느라 너의 성정을 억누르지 말거라. 경쟁에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다 똑같은 한평생이다. 마음이 여리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오만 불순한 말에 현혹되어 경쟁하느라 너 자신을 핥히고 상처내지 말거라. 심성이 고운 사람은 고운 사람대로 살게 마련이다. 하지만 경쟁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곧 게으르고 나약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란다. 타고난 성정대로 자신을 꽃피우는 것이 생명답게 사는 게 아니겠니? 생명답게 사는 것이란 억지 부리지도 말고 엄살 피우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나답게 충실하게 사는 거지 싶다. 너무 안간힘을 쓰느라 마음이나 몸을 상하도록 해서는 진정으로 생명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지. 아들아, 토지는 남자는 남자로서 또 여자는 여자로서 마땅한 아름다움이 있더구나. 그 아름다움에는 절대 높낮이가 없다는 것도 깨우쳐 주었단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그러니 마땅히 어미는 여자로 태어났으니 여자의 멋을 가꾸어야지 싶었다. 그 멋은 결코 남자의 멋에 비해 하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토지가 일깨워 준 거지. 마찬가지로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니 멋진 남자의 삶에 명예를 걸었으면 한다. 토지에서 그려놓은 남자의 세계를 대하고 나서 어미는 남자들의 힘든 삶을 꽤 이해하게 되었단다. 그 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힘들다고만 여겼었지. 토지 속의 길상, 환당쇠, 짝쇠, 용명팔 등의 남자들은 각자의 인간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 울어야 할 때 울더구나. 그러니 남자는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은 아예 떨쳐버리거라. 여자든 남자든 인간이라면 모두 울 수 있는 거니까 말이야. 그래서 소설 토지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듬어주고 쓸어주면서 조화로운 세상을 엮어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펼쳐 보여준단다.
아들아, 토지에는 빈부격차,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희로애락을 그려내고 있단다. 사람마다 계층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성숙한 인간적 안목으로 보면 그것에도 결코 높낮이가 없는 것이더구나. 그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뿐이었어. 그렇게 각양각색인 오만 계층의 삶들이 모이고 모여 이 세상은 장쾌하게 흘러가더구나. 토지를 통해 그 수많은 인생살이들을 대하고 나니 어미는 살아가는 것에 대해 혹은 늙어가는 것에 대해 부담이 덜어지더구나. 산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담담하게 보내면서 삶의 마지막을 향해 늠름하게 가는 것일 뿐이지. 그 소박한 마음가짐도 호연지기가 될 수 있다고 소설 토지가 일깨워 주었단다. 아들아, 어미가 너에게 토지를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강요하지 않는 척하면서 강요를 했구나. 어른이 되면 이렇게 노예해지는 법이다. 어미의 바람과 상관없이 토지를 읽든 안 읽든 전적으로 너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거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일 뿐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바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일 뿐 이라는 이 말은 사실 이 나이의 어미도 감당하기가 벅찬 말이란다. 무언가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책임져야 할 때를 맞닥뜨리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존재인 사실에 절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아들아, 이 생에서의 너와의 인연은 참으로 소중하구나. 너만한 아들을 둔 것에 늘 감지덕지하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볼 요량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오히려 성가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어미의 소원은 너의 심신이 모두 건강했으면 하는 거란다. 젊어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거라. 몸도 마음도 똑같이 함께 챙기면서 사랑해 주렴. 소설 토지를 읽은 후 어미 가슴. 사람은 밥도 먹고 책도 먹어야죠.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에 올린 동영상처럼 이번 동영상에도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는 리틀 도서관에서 찍은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실제로 리틀 도서관에 들러 책 맛보기 하는 기분을 느꼈으면 어떨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텍스트 이미지, 목소리를 믹서하는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봐도 유치하기는 그지없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 유치찬란한 영상이 저에게는 일주일 독학의 결실이기 때문에 아마 성취감이 보태져서 그럴 겁니다. 동영상에 대해 100% 무지했던 제가 유튜버들의 도움으로 이 정도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고맙습니다. 저도 책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언택트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도 놀이하는 인간인 우리 인류는 놀아야 하고 각양각색의 놀이터는 필요합니다. 저의 이 유치한 놀이가 리틀 도서관의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훗날 민망해질 날이 오리라는 걸 분명히 예감하지만 지금의 이 기쁜 놀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 유치하고도 즐거운 놀이터 리틀 도서관에서 오늘 즐겁게 책 맛보기 할 책은 이탈리아의 소설가가 쓴 현실적 환상 소설, 사실적 환상 세계를 그리고 있는 나무 위의 남작입니다. 저자 이탈로 칼비노는 이탈리아의 언론인이자 작가였습니다. 언론인이라면 시사를 통해 현실 분석에 대한 식견이 뛰어났으리라 여깁니다. 그 해안이 소설 쓰기에도 영향을 끼쳤을 듯합니다. 나무 위의 남작은 관조라는 단어를 저에게 선사한 흥미진진한 소설이었습니다. 제목을 왜 나무 위의 남작으로 정했는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나무 위만큼 딱 그만큼이 가장 관조하기에 적당한 거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나무 위만큼 딱 그 정도만 땅과 떨어져서 세상을 살다간 남작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 맛보기의 제목도 나무 위는 관조의 거리다. 나무 위로 가출한 코지모의 환타지 같은 현실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똑같은 인물일지라도 나무 위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것은 달라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역사도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과 그 속에 파묻혀서 바라보는 것은 분명 다를 겁니다. 나 자신을 내가 가장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나를 관조하고 가족을 관조하고 세상을 관조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사랑하되 오랫동안 그 사랑을 파투내지 않고 참되게 이어가기 위한 사랑의 한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맛보기를 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관조 능력을 각자 가늠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타지 같은 현실 이야기, 나무 위의 남작에 대해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주인공 코지모는 귀족의 자제이다. 귀족의 아들답게 규율과 예법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코지모 누나는 적대적인 가문의 남자를 사랑했다. 남자 측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누나는 격렬한 분노와 쓸쓸함을 요리로 표현했다. 달팽이의 몸체를 갈기갈기 찢어가며 만든 요리를 동생 비아조는 비겁하게 먹고, 형 코지모는 절대 거부를 선언하고 나무 위로 가출을 했다. 보수 집안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 나무 위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때 코지모의 나이가 12살이었다. 12살이면 자아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무서운 사춘기가 아니던가. 나무 위에서 본 세상은 밑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땅은 나무 위보다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만큼 편견에 갇히기 십상이다. 진보도 보수도 나무 위만큼 떨어져서 자신들이 빠져있는 세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관조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나무 위에 살게 된 코지모에게 땅을 딛게 하려는 유혹도 있었다. 하지만 코지모는 단 한 번도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온기 가득한 집안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서 코지모는 거친 담요로 몸을 감싸고 돌아눕지도 못하는 고통과 뼈가 시린 아픔을 느꼈다. 자기 선택이 불러온 시련을 피하지 않는 코지모를 보면서 자립하고자 하는 인간이면 누구나 저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라며 동감했다. 혹독한 시련의 다른 한편에 자립의 희열과 자부심이 없다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코지모의 어머니는 자식의 자립을 안쓰럽게 지켜보면서 땅이 꼭 나무 위보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동생 비아조를 앞에 두고 되낸다. 비가 오자 나무 위에 있는 형을 동생 비아조가 걱정하자 나무 위는 진흙탕 땅과 상관없는 곳이니 괜찮지 않냐고 침착하게 말한다. 그저 따뜻한 사과 시럽 한 병, 방수포, 우산을 동생더러 가져다 주게 한다. 나무 아래 땅에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 상기시켜 줄 뿐이다.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코지모가 나무 위에서 자립하는 삶을 읽어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땅은 좋은 곳, 나무 위는 나쁜 곳이라는 선입견을 내려놓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코지모는 자기 몫의 삶을 충분히 실컷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어머니가 준비해주는 짐을 형에게 가져다주는 동생이 있었기에 나무 위 코지모의 모험이 가능했을 것이다. 한 가문에 반항하는 한 명이면 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동생이다. 비아조는 형이 유명해지자 우리 형은 땅을 제대로 보고 싶은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라는 말로 형을 지지한다. 코지모는 나무 위 거리만큼만 가출하여 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나무 위만큼 떨어져서 가족을 바라보는 것, 아예 가족과 멀리 떨어지는 것, 가족과 부대끼며 함께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나을까? 그 중에 주인공 코지모가 선택한 것은 나무 위만큼 떨어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후 코지모는 평생 가족을 등지지도 않고 가족에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나무 위에서 살다가 나무 위에서 죽었다. 나무 위의 남작에서 보여주는 반항적인 태도와 거부는 혁명이 아니라 저항이고 감시이며 땅을 잘 바라보기 위한 시도이다. 하지만 땅에 지원이 없었다면 코지모의 나무 위에서의 삶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코지모는 나무 위에 살면서 가난한 계급의 꼬마 거제 일당과 친구가 되기도 했다. 10대 아이들에게 계층의 벽은 없다. 계층과 상관없이 함께 어울려 놀고 서로 돕는다. 코지모는 누더기를 걸치고 버치서리를 하는 그 아이들이 잡히지 않도록 도망을 도와준다. 버치서리는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행위이다. 도둑질이 악이라는 규정은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본능을 가진 생명체에게는 유야무야다. 맥락에 따라 선악의 분별 기준은 이렇게 달라지고 만다. 최상류계층이 권력을 동원해 부를 더 많이 축적하고자 합법적 술수를 꾸미고 그 부와 지위를 세습하기 위해 늠름하게 비도덕적 행태를 자행하는 것에는 죄를 물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 시대는 직면해 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배고픈 아이들의 버치서리를 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상류계층에게 율법은 누가 가르쳐야 하며 그들의 양심은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 그런 일을 도모했던 공자가 그립다. 이 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꼭 불행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을 관조할 수 있도록 해준 저자에게 감사하다. 천연병과 굶주림에 쫓겨 숲으로 온 사람들은 시원한 곳에서 몸을 쉬고 주사위 놀이를 즐기고 음식을 튀기느라 연기를 올리고 말다툼 소리가 나고 극 속에 뒹구는 아이들도 있다.
지저귀는 새들처럼 명랑한 그 아이들의 기분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풍성한 잡담 속으로 녹아든다. 이렇듯 가난한 사람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답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에는 존경을 표해야 한다. 그들의 생명력은 투명하고 아름답다. 그에 반해 최상류계층의 삶에서 구린내가 진동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최상류계층이 비천하고 비루해 보이지 않던가. 그래서 그들이 더없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지 않던가. 높은 학식을 자랑하기도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비극은 자신들의 모습을 관조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 코지모는 자신이 살기 위해 고양이 배에 검을 찔러 승리를 경험한다. 그런데 승리가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패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도피처를 자신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도 한다. 자기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한다는 것도 깨닫는다. 내가 고양이를 이겼어 라고 말하고 여자친구 비올라에게서 그래 장하구나 를 듣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사람도 동물인지라 생존이 맞부딪히는 순간이 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상대를 공격하도록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인간으로서 자립이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체험한 코지모지만 생존을 위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음도 한다. 코지모는 비올라와 나무 위에서 사랑도 했다. 그리고 헤어졌다. 비올라가 떠나버리자 코지모는 갓난아이처럼 울면서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숲속을 돌아다녔다. 그녀를 붙들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했다. 나무 위에서도 연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코지모다. 하지만 그는 너무 이성적으로 사랑하려고 했기에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이성적 사랑은 자칫 연인을 놓칠 수도 있게 한다는 것.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코지모는 이성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이성적이었다. 코지모는 나무 위만큼 떨어져서 가족과 지낸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 위만큼 떨어져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일에 참여했다. 나무 위만큼 떨어져서 산다는 것은 코지모에게 결코 소극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참여 방식의 하나로서이다. 그는 나무 위에서도 끊임없이 현실의 삶에 관여한다. 이웃들의 편리한 삶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 도적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학자들과 서신으로 토론을 펼치기도 한다. 이렇게 주인공 코지모에게서 일어난 사건과 소소한 일상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소설 속의 화자는 코지모의 동생 비아조이다. 비아조는 코지모 형을 늘 지원하고 형의 영웅적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동생이지만 그는 형을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형이 간혹 부러울 때도 있었겠지만 형에게 빠지지 않고 가족들과 부대끼며 가족 곁에서 땅을 딛고 살면서 나무 위의 형을 도왔다. 그런 비아조가 코지모 형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우리들에게 전달한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형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독자는 저절로 주인공 코지모를 걸러서 관조하게 된다. 즉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 코지모를 관조하도록 만들어주는 인물이 비아조인 것이다. 이런 장치는 우리에게 나무 위로 올라간 코지모와 땅에 그대로 사는 비아조의 삶, 이 두 삶을 동시에 관조하도록 해주기도 한다. 이는 저자 자신이 등장인물에 대해 관조하기를 스스로 실천한 덕분이다. 이렇듯 나무 위의 남자 소설은 나에게 관조에 관한 이야기로 읽혔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일수록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항상 관조해 볼 것을 되새겨보도록 하는 소설이다. 나무 위의 남작에서 생각이 머물렀던 부분은 책에 관한 부분이다. 저자는 책의 폐해를 분명히 간파하고 있었다. 최고 능력자 산적이 한탕 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소설책에 빠졌기 때문이다. 책을 가까이 한 산적이 산적질을 못하게 될 정도로 나약해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책이 무엇을 잃게 하는지 우리들로 하여금 쉽게 관조하도록 해준다. 책 읽기는 자칫 헤어나기 힘든 유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저자의 예리한 통찰력이 번득이는 부분이다.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속담이 그래서 생겼을 수 있다. 요즘은 스토리 하나만 잘 만들어도 대박난다고들 하지만 아무튼 책 읽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책과 책 읽기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명제는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상을 해치지 않고 일상을 윤택하게 해주는 책 읽기여야 한다. 이상은 이상으로 머물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소비하고 경험을 이전시킬 곳은 현실 세계여야 한다. 그것이 저자 칼비노가 바라보는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이다. 저자는 코지모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그러나 세상과 유리된 삶이 아닌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식인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다. 1957년에 발표된 60여 년 전의 작품이지만 현재에도 요구되는 지식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네오리얼리즘의 성격이 강한 저자는 지식인 코지모의 삶을 인위적으로 꾸밀 의도가 없었다. 가까이서 형을 지켜본 동생 비아조 역시 형의 삶을 포장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코지모의 충실한 삶이 희석되는 건 아니다. 나무 위에 살지만 코지모가 나서서 해결하는 문제는 나무 아래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나무 위에 사는 형은 땅을 위해 살았고 나무 아래 땅에 사는 동생은 나무 위에 형을 도왔다. 이런 풍경이 지금 이 시대에도 펼쳐질 수 있다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에 충실한 환타지를 읽은 느낌은 꽤 괜찮았다. 나무 위를 종횡무진 누비는 코지모를 열심히 따라다니며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나의 팔다리에도 힘살이 단단해진다. 이것으로 책 맛보기를 마쳐야 하는 시점에 어느새 도달했습니다. 책의 뒷부분에는 유럽 정치와 역사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더 흥미진진하게 환타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음을 시인합니다. 나무 위의 남작에 관한 책 맛보기는 좀 잘 만들어 봐야겠다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횡설수설 억지스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책 맛보기를 맛깔스럽게 할지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 하는 황진이었습니다. 사람은 밥도 먹고 책도 먹어야지요. 밥도 먹고 책도 먹어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자라니까. 오늘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 할 책은 김용섭의 언컨택트입니다. 저자 김용섭은 인터넷 서점 일스24에서 펴내는 월간 채널 일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늘 확장하면서 날카롭고도 자유로운 상상과 인사이트를 쏟아내고 싶은 게 제 목표이자 지향점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이름도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입니다. 저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트렌드 전망서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컨택트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김난도를 대표 저자로 하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 밀려 저자 김용섭의 트렌드 전망서는 일반인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언택트라는 신조어를 이미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굳이 언컨택트라는 책 제목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2020은 2019년에 2020년의 트렌드를 연구 예측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입해 들어왔고 2월에는 감염 불안이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판이하게 달라지다 보니 예상했던 2020년에 트렌드가 무색해진 감이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 점을 포착한 저자가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격리가 일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강제된 휴가 속에서 글쓰기에 집중했던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안절부절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저자는 코로나19 이후에 트렌드 모색에 나섰습니다. 위기 상황에선 각자의 일에 충실하고 나름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견해를 가진 저자였기에 가능했을 법합니다. 4월에 잽싸게 발행한 이 책의 부제는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 코드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를 덧붙이면서 이 책은 시의적절한 트렌드 분석서임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저자는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에서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저자의 말도 듣고 책을 통해 글도 읽게 되면 그는 말과 글이 별반 다르지 않는 말이 곧 글이 되는 희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강연이 그대로 책이 될 수 있고 책을 읽으면 강연을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코로나19는 저자에게 잠시 위기인 듯 했지만 트렌드 분석가로서의 준비된 자신과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어쩌면 언택트 시대와 잘 어울릴 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대규모 조직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을 2001년에 읽고 충분히 수긍한 후 연구소 운영으로 생계를 도모하기로 마음먹은 듯한 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트렌드를 읽는 이유는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실행과 도전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미래를 바꾸는 것은 독자의 몫이며 책의 진정한 완성은 독자에게 달렸다.
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는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에 서민과 약자에게는 험난한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자는 언택트 능력을 갖춘 밀레니엄 세대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혹은 부자들을 독자로 겨냥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인 독자는 어쩐지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주도할 언택트 시대의 트렌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전자투표제 온라인회의, 트렌드 예측 인공지능 엘시아, 원격근무 오토매틱, 로케이션 인디펜던트와 디지털 노마드 자질, 무크나 코세라 같은 교육 시스템, 미네르바 스쿨,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드라이브스루 가게나 무인 매장, 드라이브스루 결혼식과 장례식, 스마트 오더나 사이렌 오더, 안면인식 기술 생활 로봇, e스포츠 산업, 남한양식처 도시몰 등 끼리끼리 커뮤니티 홈캉스 홈스케이프 등 이 책은 언택트 시대의 다채로운 트렌드를 실감하도록 해줍니다. 언택트 시대를 상상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언택트 사회를 살아낼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노령, 장애, 빈곤을 가진 사회적 약자는 자연도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암시도 주었습니다. 다양한 인류가 존재했지만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은 이유는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고 도태된 결과다. 라는 말을 저자는 언급했습니다. 언택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의 소외와 차별,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니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질 언택트 시대, 위축된 삶을 상상하니 마음 한편이 알테져 왔습니다. 서민과 약자들이 이 책을 읽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대표되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능력자들은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청정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안전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입니다. 또 박력의 만전을 기한 소수를 위한 쇼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배송 인력을 비롯한 면대면 서비스직이나 일상용품을 제조해야 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에 항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감염에 무방비인 채로 용감무쌍하게 일하는 무모한 그들 덕분에 특화된 비대면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계층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보듬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싶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경쟁력은 사회성이었으며 협력을 통해 진화해왔다는 저자의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언택트 사회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관, 연애관, 직업, 집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 인맥과 친구에 대한 태도, 소비 행태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로 인해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언택트 사회에 적응하는 자는 더 많은 기회와 접속될 수 있다. 고도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변화가 누군가에겐 위기가 된다. 는 말도 덧붙입니다.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심각한 위기를 낳았듯 언택트 환경에 적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도 위기가 될 수 있다. 고 경고도 합니다. 책이 마지막 부분쯤에 이르면 언택트 사회의 딜레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택트 기술을 멀리하게 되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는 있지만 문명의 편의를 누리지 못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는 겁니다. 원활한 비대면 접촉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IT 기술이 더 촘촘하게 연결될 것이며 이는 해킹과 사생활 침해, 정부의 통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언택트 사회, 빛과 그림자. 라고 저자는 언급해줍니다. 언택트 시대에는 무조건적 연결에서 벗어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기술을 어떻게 얼마큼 표명할 것인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전체주의적 독재 정부로 인해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고도 피력합니다. 디스토피아 사회에 이미 가까운 나라로 중국과 싱가포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견제와 투명성이 언택트 사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고설파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데이터와 기술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데이터와 기술력을 동원해 개인의 욕망과 약점을 간파하고 그것을 조작해 개인을 좌지우지에 두르고 옥죄게 되면 견제와 투명성이 발휘될 여지는 좁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판검사들의 소신이 꺾이고 지식인들이 몸을 사리는 일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니 중국 손바닥 안에 든 개인이나 나라는 나약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저자는 기계와의 소통이 사람과의 소통보다 더 익숙한 사람들을 언택트 시대의 위험 요소로 거론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에서 눈을 뜨면 사람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친구, 출근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들르고
오페라와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사로운 일상이 헬렌 켈러에게는 각별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한 일상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택트 사회로 진입할수록 통제와 봉쇄가 잇따르면 직접 볼 수도 어울릴 수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처럼 우리들도 면대면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품고만 살아야 되는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노파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언택트 사회가 서민이 외약자인 저에게 다가올지 궁금해집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하기 위해서라도 책 읽기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한 황진이었습니다.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새로워지니까요. 새로움은 변화이며 변화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당연지사니까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미 생명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낡아감도 늙어감도 새로움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오리는 새로움과 결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 할 책은 저자 김은우의 달 너머로 달리는 말입니다. 제목은 선명한 허구적 색채에서 생생한 구체적 현실을 읽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저자가 빚어낸 색채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게 해주었습니다. 허구로 현실을 적나라하게 실토하니 예술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색깔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바람과 함께 불타는 초원, 밤하늘에 돋아나는 별, 바다에 장엄하게 부서지는 노을, 고요함을 품은 은은한 초승달, 온갖 죽음들을 쓸어내고 회복하는 강물 등이 떠오릅니다. 책의 초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나라는 흐르는 강물을 숭상했다. 그리고 또 흘러서 사라지고 있다는 새로움과 해마다 흐름을 바꾸어 세기를 열어내는 물의 힘을 초나라는 거룩히 여겼다. 흐르는 물처럼 생명 있는 것들은 항상 새로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새로움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초나라는 물의 위력을 성스럽게 여겼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싱그럽게 자라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들 속에서 새로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낡아감과 늙어감도 새로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달 너머로 달리는 말에 책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후반부에 이를 때까지도 새로움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낡아감과 늙어감의 새로움이 새롭고 궁금하여 책이 끝날 때까지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낡아감과 늙어감의 새로움은 자라남과 피어남 속에 깃든 새로움 못지않게 경이로웠습니다. 이른이 넘은 늙은 저자의 사유가 펼쳐낸 문학 덕분이었습니다. 저자의 늙음에 감사했습니다. 봄, 여름이 새로움을 담고 있어 아름답다면 가을, 겨울 역시 새로워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책에서 젊은 말은 젊어서 아름답고 늙은 말은 늙어서 아름다웠습니다. 책은 젊음의 아름다움과 늙음의 아름다움을 함께 담아내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닮으려고 하는 늙음은 오히려 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몸의 쇠약함을 영혼의 맑음으로 승화시켜 가야겠구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자는 언어의 타락과 한계에 주목하고 책이 없는 나라를 선망했지만 영혼이 가난한 독자에게는 여전히 책이 필요합니다. 책이 필요치 않은 영혼을 저는 언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아득합니다. 책은 초승달을 향해 달리는 신월맞대의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300위로 초승달이 오르면 말머리는 달 쪽으로 달려갔다. 밤은 환했고 신생아는 달의 품뇌가 초원에 가득 찼다. 달릴 때 말들의 피는 빠르게 돌았고 숨은 깊었다. 말들이 다가갈수록 초승달은 뒤로 물러섰다. 말들은 한없이 달렸다. 초승달은 가늘었고 빛의 날이 서 있었다. 초승달이 희미해지면 말들은 사라지는 달을 향해 소리를 모아 울면서 더욱 빠르게 달렸다. 초승달이 지고 달진 어둠에서 그림별이 보일 때까지 말들은 달렸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말들을 신월마라고 이름 붙였다. 초승달을 향해 달리는 말이라는 뜻이다. 신월마는 달에 닿지 못했다. 초나라의 신월마가 떠오른 초승달이 질 때까지 달렸다면 단나라의 비열마는 해가 저물 때까지 달렸습니다. 핏빛과 함께 달려가는 비열마의 모습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해가 수평선 쪽으로 내려앉고 바다와 하늘이 붉어지면 비열마들은 저무는 해를 향해서 달려갔다. 노을은 빛 속의 어둠을, 어둠 속에 빛을 품으면서 어두워졌다. 비열마들은 어둠에 잠겨가는 마지막 빛을 향해 더욱 빨리 달렸다. 소멸하는 빛에 비열마들은 조마심쳤다. 달리는 힘이 전신으로 솟구쳐 오를 때 비열마의 피는 거칠게 흘렀다.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핏줄이 밖으로 터져서 핏방울이 바람에 흩어졌다. 피를 날리면서 비열마는 밤새도록 달렸다. 비열마는 이 피바람에 붙여진 이름이다.
말들의 눈동자에 저무는 빛이 번득였다. 밤에 말들은 해안에 당도했다. 말들은 고개를 들어서 인광이 부서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안에서 말들은 건너갈 수 없는 저쪽을 향해 높이 울었다. 신월 많은 날에 닿지 못해도 달렸고 비열 많은 바다를 건널 수 없어도 달렸습니다. 젊어서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젊음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신월 많은 유목의 나라 초의 말이었고 비열 많은 농경의 나라 단의 말이었습니다. 나라는 전쟁이 필수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쪽 저쪽의 말들은 영문도 모르고 전쟁터에서 달려야 했습니다. 유목의 나라든 정착의 나라든 국가유지와 번성을 위해서는 야만과 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 그 탓에 생명 있는 것들의 죽음은 지천으로 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강, 나아가 있었기에 온갖 것들의 죽음들을 쓸어내고 회복시켰습니다. 강은 숱한 죽음들을 품고서 흐르고 흘러 세상을 정화시켰습니다. 강물은 숭상받아 마땅했습니다. 또한 나라 아닌 나라, 월나라가 있었기에 초하단의 나라를 떠난 사람과 말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국가가 저지르는 횡포를 떠난 이들을 품어주는 월나라가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자는 초나라와 단나라의 역사책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초의 시원기나 단의 단사는 모두 제각각의 기록이다. 초와 단이 나라를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싸웠으므로 그 기록들은 서로 부딪힌다. 게다가 단의 기록은 당대에 이루어졌으나 초의 일들은 후세에 문자로 옮겨졌으므로 두 건의 서물은 서로 맞물리지 않는다. 나는 초원과 산맥에 흩어진 이야기의 조각들을 짜맞추었다. 달러머로 달리는 말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사람 말개 등의 죽음이 다반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질척거리지 않았습니다. 애다른 죽음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그저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늙음 또한 늙음일 뿐이었습니다. 생로병사가 고통으로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그저 생명 가진 것들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얽매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늙고 병든 그대로 그저 담담하게 그 길을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 되었습니다. 늙지 않으려는 욕망, 병들지 않으려는 욕망, 죽지 않으려는 욕망이 거세되니 담백한 생명들이 세상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돈몰의 풍속은 위험 있는 죽음으로 와닿았습니다. 돈몰의 서도는 밝을 돈이고 몰은 가라앉을 몰입니다. 돈몰은 밝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돈몰의 풍경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식량이 모자랄 때 늙은이는 굶었다. 배고픔이 남새스러워서 늙은이들은 스스로 나의 몸을 던졌다. 새벽에 늙은이들이 강물을 따라 사라지는 풍속을 돈볼이라고 적었다. 늙은 백성들이 스스로 소멸의 길에 나아감으로써 산자들의 삶을 긴장시키고 초원에 활기를 넣어주는 일이었으므로 돈볼의 강을 흘러가는 노인의 소멸은 평화로워 보였다. 50살이 넘자 초나라 모감은 늙음을 부끄럽게 여겼다. 왕뿐 아니라 초의 늙은이들은 늙음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다. 모강은 일찍이 싸움터에서 죽어서 봉분 없는 무덤으로 초원의 흑한줌이 되려고 했으나 몸이 상해서 싸움터에 나가지 못했다. 모강은 큰아들에게 군사를 맡기고 자신은 초막에 들어앉았다. 군대를 보낸 다음 날 새벽에 모강은 물가로 나왔다. 물줄기의 흐름이 빨라서 배를 띄우면 노를 젓지 않아도 이틀이면 나의 볼리에 닿는다. 모광은 촉배를 타고 나아가 바다에 닿는 하구 쪽으로 스스로 사라지려는 것이었다. 돈볼의 풍속을 따라 왕은 나아구에 자신의 백골을 버릴 작정이었다. 교군들이 가마를 들어서 배 위에 얹었다. 모광은 가마 밖으로 팔을 내밀어 손수받줄을 풀었다. 배는 물결에 실려서 강심으로 나아갔다. 교군들이 물가에서 멀어져가는 왕의 배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했다. 왕이 돌아보며 말했다. 돌아가라 춥다. 가서 나에게 먹이를 주어라. 초나라 모광의 마지막 모습은 어쩐지 매화의 물을 주라던 퇴계의 임종과 닮아 보였습니다. 모광과 퇴계는 당신들이 죽더라도 남아있는 자들에게 일상을 그대로 의지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산자들에게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책무를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은 사라집니다. 모광은 늙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물러남을 실천합니다. 모광의 부끄러움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끄러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부끄러움이 매약이라 해야 할까요? 모광의 부끄러움과 겸손과 물러남은 자연의 순리로 여겨졌고 그래서 아름다웠습니다. 동시에 정계를 은퇴하지 않는 뻔뻔한 늙은 정치가들의 현재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나대고 있는 그 모습은 외면하고 싶을 정도의 추함이었습니다. 달콤한 권력의 그 맛을 늙어서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쿨하게 물려주고 돈모라는 모광의 위대함이 그래서 더 부각되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이야기를 전하는 속에서 말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이라는 소설은 환타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환타지가 아닌 생생한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대략 30년의 기자 생활을 했던 저자의 문학은 현실에 바탕한 보고서 기록, 다큐 논문, 역사 등에서 얻은 배경 지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구체적 현실을 실감하고 대비시키면서이느라 빨려들었습니다. 그가 창작한 이야기는 현실을 들여다보기에 안성맞춤인 허구역기의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는 책을 쓰는 저자이지만 책이 없는 나라를 선망하고 책 읽기보다는 직접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는 읽은 책을 끌어다 대며 중언 부언하는 자들을 멀리하려 한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자는 세상을 두루 경험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서적에 탐닉한 자들이 날뛰는 세태를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그 속내를 초하단 두 나라를 통해 피력합니다. 초나라는 문자를 멀리했다. 왕들은 문자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을 금했다. 초나라 사람들은 시와 노래와 춤과 놀이와 싸움을 좋아했다. 시와 노래는 반드시 암송해서 무기나 밥처럼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왕들은 가르쳤다. 말에 홀려서 허공을 떠도는 마음들을 초나라 모광은 걱정했다. 초의 선왕들은 기록된 책으로 세상을 배우지 못하도록 엄히 단속했다. 모광은 세상과 문자가 뒤섞이는 사태가 두려웠다. 땅에 주저앉아서 말을 주절거리는 자들의 게으름을 경계했다. 다른 문자를 알았고 문자로 세상 일을 적었고 문자를 받아들였다. 단사를 기록하는 자들 가운데 후세에 말 잘해서 영화로운 자들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비틀기를 거듭했다. 그러므로 단사에서 옮길 만한 대목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라의 이름 안에서 죽고 또 죽였으니 이름의 힘을 알 것이로되 이름은 글자에 지나지 않을진데 이름의 힘이란 대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나 세상에는 없는 것들을 세상의 땅 위에 세우려고 다는 싸우고 또 싸웠다. 또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가 더딤을 한탄하면서 많은 문장을 지었다. 이를테면 저자는 단나라를 통해 사회주의, 민주주의, 애국심, 민족주의, 진보, 보수 등과 같은 서적과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태를 빗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직접 부딪혀서 사람과 세상을 배우고 배려하기보다는 오로지 서적에 매몰된 자들이 말로만 떠들어대는 몰염치 천박함, 거짓 위선이 도를 넘는 모습을 간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책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쓰기를 박습니다. 단나라는 문자를 숭상해서 많은 병서를 지어냈으나 적의 병법과 아군의 병법이 짝을 이루며 서로 비겼고 싸움은 병서 밖에서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은 책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론대로 세상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살아남는 법 역시 매뉴얼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책대로 매뉴얼대로 하다가는 허망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축구에 관한 이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직접 발로 축구를 해봐야 축구 실력이 느는 거니까. 이런저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라고 이론을 정립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래야 저래야 한다고 말로글로 떠들기보다는 직접 자신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재난과 참사에 피해를 입은 약자를 돕는 시민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이라는 이 책은 유튜브에다가 책 맛보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심을 성찰하는 기회도 가지고 자의식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저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마운 책입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아직 책이 필요한 듯합니다. 하지만 책을 만드는 저자가 책의 무용성을 강조하는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윤택한 일상과 구체적 현실을 염두에 두는 책 맛보기가 되도록 애써보려고 합니다. 인양 문자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 일을 모두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이상 다양한 책과 정보를 통해 간접 경험을 도모하는 것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것도 직접 경험해 보태서 일상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이니까 책 읽기는 저희 빈약한 영혼에 걸음을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마당에서의 노동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 조화는 저희 몸과 마음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상 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의 황진이었습니다.